지금 이 순간 전세 코로나를 마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족집게처럼 짚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월가의 거물들, 국가정보기관 수장들, 세계 최대 기업 CEO들, 이 1300명의 냉혹한 엘리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경제포럼 WE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죠. 그리고 그 보고서가 2026년을 향해 내놓은 경고가 지금 이 순간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해부할 이야기는 단순한 중동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 지갑을 계속 털어가는 2026년의 진짜 시나리오,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매년 연초 전 세계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 보고서가 조용히 공개됩니다. 작성자 명단을 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JP 모건, 블랙록 같은 월가 거물들, 미국 CIA, 영국 MI6 같은 정보기관 수장들, 애플, 아마존, 구글의 C-레벨 임원들, 이 1300명이 설문과 비공개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말하자면 이 지구의 진짜 주인들이 서로 귀옛말로 나눈 경고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보고서가 1위 리스크로 꼽은 게 뭔지 아시나요? 지경학적 대립이었습니다. 쉽게 풀면 총 대신 경제를 무기로 들고 나라끼리 싸우는 것, 관세, 수출 금지, 금융 제재가 그 총알이에요. 2위는 무력 충돌이었고요. 지금 뉴스 화면 한번 켜보세요. 미국 이란 전쟁이 터졌고 관세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을 지식이고 있죠. 1위와 2위가 동시에 현실이 된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보고서는 2020년에 전염병 대유행을 상위 리스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2021년엔 공급망 충격을 경고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실제로 박살났고요.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경고를 올리면 그 경고는 반드시 현실이 됐어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이 올해 평균 유가를 배럴당 64달러로 예상했을 때 이 보고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을 주요 리스크로 못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리포트는 그야말로 쓰레기통 신세가 됐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누구보다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설계자들이 경고한 것들이 이미 하나씩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혼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지도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 폭이 가장 좁은 지점에서 고작 33km밖에 안 되는 물길이에요.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짧은 물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숫자로 말하면 하루 2천만 배럴이에요. 그걸 드럼통에 담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m 간격으로 줄을 세워도 모자랍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메인 밸브가 바로 이 좁은 구멍에 꽂혀 있는 겁니다. 한국은 이 밸브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옵니다. 미국은 자체 원유를 뽑았습니다. 유럽은 파이프라인이 여럿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딱 이 바다 위 물길에 목줄이 묶여 있는 구조예요. 그 기름이 사흘만 안 와도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공장 가동이 멈춥니다. 냉동 창고가 꺼져서 마트 식품이 녹아내립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서고 택배는 끊기고 편의점 진열대가 비어갑니다.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할 뿐 그게 지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에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으름장을 놨어요.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주유소 기름값?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석유는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들어가는 폴리에스터, 석유예요. 음식 포장하는 랩과 비닐, 석유예요. 약국에서 파는 알약 캡슐, 석유예요. 컵라면 용기, 스마트폰 케이스, 자동차 내장재에 아이들 장난감. 이 세상에서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공산품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이 모든 제품의 원가가 한꺼번에 뛰어올라요. 이게 뭐야?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은 버팁니다. 한 달, 두 달. 하지만 세 달째부터 결국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죠.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아요. 경기가 식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숫자를 볼까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였어요. 2011년 이후 최고치였죠. 대형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10% 넘게 뛰었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상 물가가 뛰니까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게 2022년의 단발성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그 충격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래 이어질 조건이 갖춰지고 있어요.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관세로 수입 물가도 오르고 공급망 차질로 부품 조달 비용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입니다. 성장이 멈추는데 물가는 치솟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탈출하기 어려운 경제의 지옥이에요. 그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평균 관세율이 한때 145%까지 치솟았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파는 물건에 값의 1.45배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문이 아예 잠겨버린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방역 카드로 꺼낸 게 희토류 수출 제한이었습니다. 희토류가 뭔지 아시나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현대 문명의 숨통을 쥐고 있는 금속들입니다. 너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뮴. 스마트폰 진동 모터에 들어가고 전기차 구동 모터에 들어가고 반도체 식각 장비에 들어가고 F-35 전투기 레이더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어요. 중국이 수출을 조이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 배터리 공장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처지가 이 싸움에서 가장 아슬아슬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도 거래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규제 협력 없이는 첨단 장비를 못 삽니다. 이 UV 노광기를 만드는 네덜란드 ASML이 미국 눈치를 봐야 중국의 장비를 팔 수 있는 구조거든요. 미국이 이쪽 하면 서야 해요. 동시에 우리는 중국하고도 거래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0%를 사가는 최대 단일 시장이에요. 삼성전자 낸드 공장이 중국 시안에 있고 SK하이닉스 디램 공장이 중국 우시에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멈추면 우리 반도체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요. 중국이 저리가 하면 매출에 구멍이 납니다. 두 거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딱 이겁니다. 미국 편을 드는 순간 중국 시장이 닫히고 중국 쪽으로 기우는 순간 미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이 끊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를 흘리는 구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선택을 우리가 직접 내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줄을 서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너 우리 편이야, 중국 편이야. 이 한마디가 한국 수출 기업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납니다. 지경학적 대립과 무력 충돌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세 번째 도미노가 조용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 침체예요. IMF는 올해 무역 충격의 영향으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습니다. 무역 전쟁 이전 전망치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꺾인 숫자예요. OECD, 디도 같은 방향으로 전망치를 깎아냈고요. 세계은행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이례적 국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꺼번에 성장 엔진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세계 경기가 식는다는 건 공장 주문이 줄고 일자리가 흔들리고 가계 소득이 얇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의 지갑이 열려야 내 공장이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한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그 수출의 핵심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세계 다 이번 위기에 정면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자동차는 유가와 관세의 협공, 석유화학은 원유값 폭등의 직격탄. 연초에 수출 낙관론을 외쳤던 경제연구소들이 지금 슬그머니 전망치를 수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도 틀렸다는 거죠. 이 속도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한 대, 부품이 몇 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1000개가 넘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일본산 유리, 메모리는 한국산 낸드, 디스플레이 패널은 한국과 중국, AP칩은 대만 TSMC에서 찍어내고 조립은 베트남과 인도에서 합니다. 이 부품들이 5나라를 거쳐 지구를 2바퀴 돌아야 비로소 스마트폰 한 대가 완성돼요. 이 정밀한 공급망은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기적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관세가 쏟아지고 항구 하나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톱니바퀴 하나가 부러지는 순간 전체 기계가 삐걱거립니다. 그리고 그 삐걱거림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이 딱 그 순간입니다.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고 아직 쓰러지지 않은 패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겉에 드러난 빙산의 윗부분이에요. 수면 아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더 거대하고 치명적인 위협 3가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월급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정보를 훔쳐가고 있는 것. 세 번째는 한국 경제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것. 그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전쟁의 총성이 멎으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충격적이게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세 가지 쓰나미가 밀려오거든요. 첫 번째 이것,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73년 오일 쇼크 때 유가가 4달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기름이 12달러가 됐어요. 그 이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동시에 실업률은 9%까지 치솟았고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성장은 멈추는 지옥. 경제학자들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장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유가 폭등, 공급망 혼란, 무역 분쟁, 재료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그렇게 무서우냐 하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지거든요. 보통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립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거둬들이고 물가를 잡고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문제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이에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물가가 폭주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경기가 더 무너져요. 어느 방향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입니다.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모든 처방이 동시에 독이 되는 상황이에요. 1970년대에 이 덫에 걸린 미국은 10년을 허덕였어요. 결국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썼습니다. 물가는 잡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 수만 개가 줄도산했고 실업률은 10.8%까지 치솟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치료가 병보다 독했던 10년이었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28%를 넘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3%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 시대에 그때는 28%였던 거예요. 월급이 100만 원이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 이듬해에는 128만 원이 드는 겁니다. 월급쟁이들의 실질 구매력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죠. 그 충격이 얼마나 깊었으면 당시 정치적 격변으로까지 이어졌겠어요. 경제적 고통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그 덫에 걸린 지금의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이중 압박을 받게 됩니다. 마트에 가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 있어요. 공과금 고지서에는 숫자가 커져 있어요. 아이 학원비는 올랐는데 내 월급 명세서는 그대로예요. 카드값을 줄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가 더 죽고 경기가 죽으면 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악순환의 나선형이에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죠? 두 번째, 이것 양자 테러입니다. 이건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듣고 나면 지금 당장 걱정해야 할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해커 집단이 기업과 정부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훔쳐 어딘가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장은 못 풀지만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그 데이터를 단번에 해독할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쓰는 암호화 기술은 일반 컴퓨터로는 사실상 풀 수 없는 복잡한 수학 연산에 기반합니다. 현존하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수천 년이 걸리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몇 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원리를 잠깐만 설명할게요. 일반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 상태만 씁니다. 양자 컴퓨터는 연기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쓸 수 있어요. 이게 중첩이라는 개념인데요.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일반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폭발합니다. 구글은 이미 2019년에 자사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계산을 200초에 해냈다고 발표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지금 세상의 모든 암호가 종이 자물쇠처럼 뚫립니다. 하베스트 나우 디크립트 레이터. 지금 훔치고 나중에 해독한다는 전략이에요. 은행 계좌 정보, 군사 기밀, 기업의 핵심 설계도, 여러분의 금융거래 내역이 지금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기업이 이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건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저기 내 서랍을 뒤지고 갔는데 서랍은 멀쩡하게 닫혀 있는 것처럼요. 전쟁이라는 혼란한 틈을 타서 이런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 NSA와 FBI는 중국 해커 조직이 수년간 이 방식으로 미국 정부 데이터를 탈취해왔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는 전쟁이에요.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 전쟁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각국 정보기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NSA는 기업들에게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도 2024년에 주요 기반시설의 암호 체계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기관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기업과 개인은요, 여러분이 쓰는 금융앱, 의료기록, 업무 자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수준의 보안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쟁이 만들어낸 혼란은 해커들에게 최고의 사냥터가 됩니다. 국가기관도 민간 기업도 일상의 위협에 정신이 팔린 사이 데이터는 조용히 새어나가거든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이것. 한국 경제에 꽂히는 직격탄입니다. 두 거인 사이에 낀 그 압박이 가장 먼저 폭발하는 곳이 바로 반도체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가는 걸 막으려 하고 중국은 자체 개발로 그 봉쇄를 뚫으려 하고 있죠.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국 공장의 장비 업그레이드를 제한하는 규정을 들이밀었어요.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데 최신 세대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SK하이닉스 우시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2030년까지 자국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게 성공하면 지금 중국의 반도체를 팔고 있는 두 회사는 그 시장을 잃게 됩니다. 앞에서도 위기였고 뒤에서도 위기예요. 이게 한국 반도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진퇴양난, 그 한마디가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반전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연료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챗 GPT를 굴리든 자율주행차를 달리게 하든 로봇을 움직이게 하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든 반도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못 나아가요. 전쟁이 터져도 관세가 폭발해도 AI 수요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국이 AI 패권을 잡겠다고 더 많은 반도체를 쌓아두려 하거든요. 미국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사우디아라비아가 AI 인프라에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로 갑니다. 전쟁의 총성에 놀라서 반도체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기술의 구조적 수요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격에 조용히 담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클수록 기회도 커지는 법이거든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AI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곳뿐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한 개에 HBM이 여러 개씩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없이는 AI가 돌아가지 않아요. AI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병목의 끝에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위기처럼 보이는 이 지점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HBM 시장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새 GPU를 출시하려면 SK하이닉스의 HBM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AI 칩 회사가 한국 기업의 허락을 받아야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예요. 삼성전자도 HBM 4세대 경쟁에서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압박하는 바로 그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다시 AI 투자를 재개하는 순간 수요는 한 곳으로 몰립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이 구간,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위기를 먼저 아는 사람과 나중에 아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평범한 우리가 살아남는 법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현금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총알입니다.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이 겹치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흔들리는 그 구간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담을 수 있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샀어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대에 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총알을 미리 장전해 두는 거죠. 지금 당장 투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높여서 그 구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방어막을 구축하세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빛을 발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위기 때마다 가치를 지켜온 가장 오래된 방패예요. 올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게 우연이 아닙니다.
달러는 전 세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고요.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는 전쟁이 만들어낸 수요로 오히려 강해집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방패이자 남들이 두려움에 떨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자산이에요. 변동성이 클수록 이 방어막의 가치는 더 빛을 발합니다. 셋째, 당위 충격과 구조적 흐름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전쟁은 끝납니다. 어떤 전쟁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관세 전쟁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AI라는 거대한 물결은 어떤 전쟁도 어떤 관세도 막을 수 없어요. 공포는 가격을 누르지만 기술의 방향은 바꾸지 못합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이 흐름은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됩니다. 공포에 질려서 구조적 흐름을 놓쳐버리는 건 두 번 지는 싸움입니다. 한 번은 자산을 잃고 한 번은 기회를 잃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과 기술이 만들어낸 가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들이 외면할 때 신호를 읽는 사람만이 그 간극을 기회로 낚아챕니다. 전쟁은 끝나도 그 여파는 우리 지갑 속에서 한동안 살아남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월급의 가치가 깎이고 양자 해킹이 퍼지면 내 정보가 위협받고 반도체 전쟁은 내 일자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여파를 미리 읽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출발선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2026년 나침반이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